자, 여러분, 오늘은 얼굴 없이 목소리만 등장해서 연휴 끝에 짧은 주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시험주이긴 한데 중간 시험이 없으니까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학습의 발달 단계를 조금 비유적으로 나타낸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분법적 사고 또는 회색적 사고, 다운화적 사고 뭐 이런 등등을 얘기할 때 이 사고의 특성들에 대한 공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고 실험 하나를 같이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예전에 창의성 교육할 때 사용했었던 건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대상이요. 이 대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매우 고도로 발달한 지구 행성에서 그 외계 탐사를 위해서 훈련받은 그런 탐사 대원들입니다. 내가 대장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이 우주선을 타고 외계를 탐험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참의 여행 끝에 지구와 환경이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행성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이 과학적 분석을 해보니 인간이 그 행성에 도착해서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또 바닥이 지구와 비슷하게 비교적 평평한 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박하지만 공기도 있어서 비행선에서 내리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큰 어려움 없이 탐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내가 탐사 대원이면서 또한 선발대가 돼서 같이 이 행성에 사전 탐사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행성에 내렸는데요. 행성의 모양은 어떤가? 지금 위에서 여러분 화살표 본 걸 행성이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행성은 아닙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찍었었는데. 행성 표면 위에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뭐 행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행성에 내려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관찰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고등한 생명체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뭐 공 비슷하게 생긴 희한한 물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 비슷하게 생긴 희한한 물체입니다. 이 물체를 봤더니 물론 우리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지구 행성에서 왔기 때문에 관측 장비가 있죠. 그 관측 장비로 관찰을 했더니 이 생명체에게는 매우 인간 세계에서 발견했었던 것과는 달리 매우 독특하게 말이죠. 감각기관이, 그러니까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외계를 지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감각을 해서 외계와 관계를 맺는데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그러니까 육체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뭐 이를테면 우리는 눈, 코, 입, 귀, 뭐 손바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감이라고 부르는 뭐 직관력도 물론 육감으로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감이라고 부르는 그런 감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기관들을 감각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감각기관이 외계 생명체도 있어야지 외계와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인간적, 뭐 우주 어디에 가서든 인간적인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감각기관을 봤더니 말이죠.
감각기관이 이렇게 두 개의 감각세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감각세포. 두 개의 감각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 감각세포가 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경로에 두 개의 문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문은 한 번에 하나씩 열리는 거니까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계가 자극이 될 때 요거 좀 비유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한쪽이 막히고 또 한쪽이 막히고 한쪽이 막히고 다른 한쪽이 열리고 한쪽이 열리고 다른 한쪽이 막히고 그리고 한쪽이 열리고 다른 한쪽도 열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아무 자극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는 아직 이 생명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 두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 시각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둘 다 닫혀 있으니까 외부에 빛이 안 들어오겠죠. 깜깜한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빛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왼쪽으로 들어오고 두 개가 열렸을 때 양쪽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생명체는 이 생명체 바깥에 있는 외계예요. 바깥 세계를 네 가지로 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의 생명체들이 네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 감각 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게는. 예, 우리가 삼라만상 이런 말 하는데요. 우주의 수많은 사물들을 통칭해서 삼라만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삼라만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주의 수많은 외계의 사물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지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컬러 텔레비전 나왔을 때 초기는 아닙니다. 90년대쯤 돼가지고 컬러 텔레비전이 막 발달해서 나왔을 때 천만 가지 색상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TV에서 엄청 고급스러운 TV에 대한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천만 가지 색상. 사실 되게 엄청나 보이지만 우리가 TFT라고 얘기하는 것의 초기 단계가 천만 가지 색상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더라도. 그럼 이 천만 가지 색상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느냐? 천만 가지 색상의 이름 우리가 다 붙일 수는 없어도 색깔의 미묘한 차이들은 우리는 구분을 해내요.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내기 때문에 천만 가지 색상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름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많은 이름들을 다 가지고 우리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시신경이 그 색상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시신경이 굉장히 복잡한 감각세포들로 이루어지는 감각기관이라는 뜻이죠. 그걸 다 구분해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생명체는 우리가 관측한 바에 따르면 두 개의 감각세포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외계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그 자극은 외계의 존재가 되겠죠. 이를테면 이 행성을 비추고 있는 태양이 빛을 이렇게 쏘고 있으면 빛의 자극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하고 내가 여기에 이제 도착했으니 여러분하고 내가 이렇게 이 감각세포를 통해서도 자극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또 다른 놈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놈도 자극이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얘는 이것을 네 가지 중에 하나로밖에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내가 우주선에서 내려서 얘를 발견했을 때 얘도 우리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가정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두가 39명이에요. 난 한 사람이고 합치면 40명이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40명 있으면 좋겠네요. 40명이 다 내려가지고 우주복을 입고 마스크, 헬멧은 헬멧 맞나? 그 공기를 어쨌든 공기를 희박하지만 공기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헬멧은 안 썼겠죠. 산소 공급하는. 어쨌든 우주복을 입고 이렇게 40명이 이렇게 걸어서 다가가고 있을 때 요 놈은 또 우주에 이 단순하게 생긴 이 생명체는
우리를 몇 명으로 볼까요? 몇 명으로 볼까요? 정답은 적어도 40명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맥시멈 몇 명으로 볼까요? 맥시멈 몇 명으로 볼까요? 얘가 세상 요 행성 속에서 살아가려면 말이죠. 반응을 해야 돼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먹을 것인가 피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짝짓기를 할 것인가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려고 하는 지각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얘는 세계가 4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하고 내가 40개로 구분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내가 타고 온 이렇게 우주선이 있으면 이상하다. 우주선이 있으면 이 우주선이 여러분하고 나와 구분되는 또 다른 것으로 구분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하고 내가 4개로 구분된다면 그건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들이나 나 중에 또는 여러분들과 내가 모두 저 하늘의 빛과 똑같은 존재일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과 내가 이 생명체하고 똑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4개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니까요. 참 불쌍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얘가 이 행성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4개의 감각 세포만 가지고도 감각되는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안 되는 굉장히 미개해 보이는 단순해 보이는 원시적으로 보이는 이 감각기관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고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조금 더 뭐 생각을 확장해 보자고요. 실은 알고 봤더니 한꺼번에 안 들어가네요. 한꺼번에 다 지웠으면 좋겠는데 말하면서 지워보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얘가 2개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 그럼 그렇죠. 4개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고 그보다 훨씬 많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기관이 실제로는 한 이렇게 100개의 다발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100개의 다발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2의 100승만큼 있을 겁니다. 와, 무진장 많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상을 구분해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많겠죠. 단순하게 2개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2개만 있는 걸 가지고 왜 얘를 삼았느냐? 네.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법은 어떤 거냐?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논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판단의 내용들이 2개의 이 경로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2개의 경로.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2개의 경로는 만약에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아까 얘기했던 4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4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동시에 2가지를 다 선택하거나 둘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4가지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들로 존재하게 될 테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이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원시적으로 보이잖아요. 아까 있었던 요놈처럼 말이죠. 근데 이분법적 사고가 세상에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이분법적 사고가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적이냐 아군이냐 뭐 이런 것도 이분법적 사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하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로만 가르면 선과 악, 뭐 좌익과 우익 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로만 나누면 세상은 매우 단순해지고
수많은 차이들이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큰 그룹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미묘하게 다른 차이들이 다 무화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 단순함이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남아있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거치게 되는 학습의 단계는 이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말이죠. 단순한 대신에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효율성이 매우 높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해내는데 즉각적인 판단들을 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분법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사고적 특성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법적 사고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말이죠. 그 대신에 서로 다른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차이가 없어지는 특징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걸 다 지워야지 또 이게 안 보이겠네요. 이제 이분적 법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으로부터 조금 변형되어 있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분법적 사고의 선택지에 중간중간에 말이죠. 선택 경로들을 설정해 놓고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 선택 경로에 따라서 다른 선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설정해 본단 말이죠. 이런 가능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조건들을 붙입니다. 조건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붙일 수 있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게 사다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다리 게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냐면 내려가다가 이건 이제 무조건 내려가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내려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그 갈림길에서 내려가는 길이니까요. 갈림길에서 꺾어 간다는 거예요. 꺾는데 그 꺾는 규칙은 직진에서 갈림길이 나오면 좌나 우로 꺾고, 그렇죠? 좌나 우로 꺾는데 그 규칙의 대전제는 아래로 내려간다는 대전제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가다가 갈림길 나오면 꺾고 갈림길 나오면 꺾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는 길입니다. 여전히 이분법적 사고지만 그리고 그 경우의 수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경우의 수로 나타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분법적 사고일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조건들을 설정해서 사고를 한다면 판단의 결과치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아이의 등을 막 때립니다. 아이의 등을 때려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애 등을 때리냐? 그렇죠? 애 등을 때리는 것은 어른이 아이의 등을 때리는 것은 폭력이잖아요. 아이한테. 나쁜 행동이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부모라면 나쁜 부모라고 얘기할 겁니다. 컨디션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가 동전을 삼켰네. 아이가 동전을 삼켰다라는 상황성 하나가 설정이 되면 그 부모가 아이의 등을 때리는 행위는 뭘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동전을 토해내게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구조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1번 결과치에서 1번 결과치로 다른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아이가 뭐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큰 형이에요. 큰 형인데 아이가 커다란 왕꿈틀이를 먹다가 목이 막혔네요. 그래서 큰 형이 아이의 등을 때립니다. 도와주는 거죠. 나쁜 행동이 아닌 거죠. 컨디션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좋은 형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때리는 행동의 힘의 강도가 토해낼 왕꿈틀이를 토해낼 정도의 힘보다 왠지 감정이 실려 있는 것처럼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컨디션이 하나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논리의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교양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네요. 또는 윤리 시간에 고등학교 윤리나 사회과 과목의 어느 과목에서 다룰지 모르겠는데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발달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발달 심리학자가 도덕성 발달의 6단계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 이론이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단계의 컨디션들이 생기면서 동일한 행동이, 표면적으로 동일한 행동이 다른 도덕적 행위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서로 다르게 판단되는 그런 결과들로 정식화하는 그런 이론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같은 행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결과 또는 다른 내용으로 평가받게 만들어내는 그런 판단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선택지가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지나치게 단순한 거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선택지들이 때로는 있고 말이죠.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내가 그 국가의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토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도망을 가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 그 행동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만 참전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할 테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른 컨디션들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요 컨디션들이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다는 것과 컨디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꽤 흥미로운데 말이죠. 아까 우리가 에릭슨의 이 도덕성 발달 6단계 얘기했잖아요. 도덕성 발달의 6단계라고 하는 게 세 가지의 컨디션을 놓고서 판단한 거거든요.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물론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의 사례만 가지고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사례를 두고 도덕성 발달을 설명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궁금한 사람들은 지금 잠깐 강의 듣는 걸 멈춰놓고 인터넷으로 말이에요. 에릭슨의 도덕성 발달 6단계, 어떤 도덕성 발달 이론 뭐 이런 것들 검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근데 이 에릭슨의 이론도 알고 보니 이분법적으로 사람의 도덕성의 발달을 판단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참 대단한 이론이라고 평가받잖아요. 왜냐하면 에릭슨은 이분법적으로 행위를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판단하는 것에 멈췄다면 결코 훌륭한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겠죠. 이게 훌륭한 이론이라고 얘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까닭은 말이에요. 거기에 컨디션을 부여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그 이분법적 사고가 가지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컨디션, 조건에 관한 공부들을 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런데 다른 선택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동일한 선택인 경우에라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의 사고가 그러니까 선택지가 몇 가지냐를 놓고서도 사고가 발달의 과정 속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선택지를 경과하고 있는 조건들을 어느 정도 설정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의 깊이나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법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사고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 더 나가 봅니다. 하나 더 나가는 거는 사다리가 그러니까 두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다리가 아니라
세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다리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 개수가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개수를 우리가 무한대로 늘린다고 해서 고급스러운 사고나 뭐 숙달된 사고로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세 개의 사다리가 오게 되면 세 개의 그 막대 사이에 이 조건들이 들어오게 되면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 개의 그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다리에서 일단 깨달을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요. 세 개든 네 개든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딱 고정되어 있는 조건이면, 말하자면 갈림길이 오면 꺾은다, 꺾어서 간다, 그리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선택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중간에 새로운 옵션을 하나를 더 부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기서 내려가는 게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우리가 옵션으로 말이에요. 다른 걸로 찍어야 되겠다. 취소하겠습니다. 옵션을 하나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다리를 타봅니다. 다른 결과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고를 할 때는 다른 옵션을 주는 방법으로 사고가 더 깊이 있게 사고할 수도 있고 다른 결과치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부여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사다리가 많아지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선택지의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를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필연적으로 규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부딪히면 옆으로 꺾고 하는 단일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단일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선택지의 필연적인 결과들, 말하자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될 거라고 하는 필연적인 결과와 이제 다른 결과에 도달했다는 것뿐이지 다른 결과에 도달했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1대1의 그러니까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이 1대1로 이렇게 매칭돼야 되죠. 1대1로 매칭되는 그런 논리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사고 방식을 또는 사고의 패턴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건데요. 사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라고 본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시간 순서로 사고를 하는 과정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 사이에는 인과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인과적인 관계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인과적인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과적인 과정은 말이죠. 비유하자면 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깔때기. 네, 결국은 구슬을 놓으면 구슬이 이렇게 뱅뱅 돌다가 언젠가는 이 깔때기의 끝으로 와서 구멍으로 이렇게 쏙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출발점이 뭐 이렇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의 귀결점은 깔때기 구멍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 사건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한꺼번에 이거였었구나. 한꺼번에 보자고요. 이번에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결과치로부터 가는 거예요. 결과치로부터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원래 원인 사건으로부터 왔을 때는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렇죠?
결과치로부터 가게 되면 어떻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결과치라고 하는 것은 원인 사건과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올라갈 때 똑같이 마찬가지로 부딪히면 꺾는다. 부딪히면 꺾는데 윗방향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치들을 두는 거예요. 그거는 단일한 원인과 단일한 결과로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부딪혔을 때 그 부딪혔을 때 거기서부터 꺾는다라고 하는 그 규칙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건가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컨디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앞서서 이 전체 사다리 게임의 전체 구조가 있어요. 제1원칙. 1원칙이 뭐였냐면 원칙은 내려간다와 부딪히면 꺾어진다라고 하는 두 개의 원칙입니다. 두 개의 원칙이 동시에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1원칙인 겁니다. 제1원칙이라는 건 2원칙, 3원칙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를 않았었어요. 의문을 갖지 않았었는데 근데 거꾸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식이라고 얘기해요. 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스키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스킴 또는 스키마. 독일어식으로 얘기할 때는 스키마라고 얘기하고요. 영어식으로는 스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그 원형성에 가까운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 근데 과연 이 제1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언제 약속을 했는가?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간에 사고의 과정 속에 그 중간에 설정하는 우리가 이 사다리 게임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해 놓는 것들이잖아요.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다리 게임 하자라고 모였어요.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죠. 무슨 이의 제기합니까? 여기 네 사람인데 왜 사다리가 세 개냐? 그랬을 때 사다리 그린 내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외야, 열외야. 나는 뭐 내가 사다리 게임을 주관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이게 대상자가 아니야. 니들끼리 선택을 해.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제1원칙은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내려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내려가는 구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달라진다면.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보기도 하겠고요. 이런 겁니다. 이제 내려가 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죠? 규칙이 없었잖아요, 이 규칙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려가 봅니다. 원래 우리의 규칙대로 한다면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네. 근데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기 2번에서 출발한다고 해보자고요. 2번. 이렇게 가겠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려가는 길입니까? 올라가는 길입니까? 이 규칙이 등장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제1원칙이라고 했었던 것들을 지켜야 되나요?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가게 되는 건 지키는 겁니까? 지키지 않는 겁니까? 드디어 이제 복잡해지는 구조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실제 현실 세계와 매우 비슷합니다. 현실 세계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 대전제로 삼았었던 그런 제1원칙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탁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배우면서 크다가 보니까 학교 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애인데 집안이 짱짱해서
이익을 보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현실 세계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됐을 때 제일 여러분들이 분노하거나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뭡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1원칙, 이게 규칙인데, 게임의 규칙인데, 이 게임의 규칙이 여러분들이 동의한 적이 없는 규칙들이 적용되는 예들입니다. 지금의 상황들은, 뭐, 지금 설명한 것들은, 뭐,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칙들의 예를 보여주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규칙들이 일시에 허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인데요. 사실은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 내용을 진행하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예만 하나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생각에 도입은 할 수는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수라고 하는 거를 산수 시간에 배웁니다. 수라고 하는 건 셀 수 있는 것들의 목록 또는 셀 수 있는 것들의 체계였어요. 자연수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이 자연수의 세계가 세계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0이라고 하는 수의 세계와 셀 수 없는데 존재하고 있는 음수의 세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수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자연수의 세계에서 정수의 세계를 발견하면서 수라고 하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한번 흔들립니다. 그렇죠?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정수의 세계, 중학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정수의 세계를 알고서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의 세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 앞에 등장하면서 유리수와 무리수의 세계가 새로 열리는 거죠. 유리수와 무리수의 세계 속에서는 말이에요. 수라고 하는 것들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긍정을 해야만 그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의 체계들을 이해할 수 있고 수의 규칙이나 법칙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단계고 수포자가 나온 첫 단계죠. 수포자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수의 세계에 대한 접근에서 여러분들이 전제로 삼았었던 거, 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이 정의가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수포자가 생기는 아주 결정적 국면이 있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왜 수포자가 생기는 겁니까? 계산해야 되는 식이 복잡해서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근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셈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딱 떨어지는 고정된 체계도 아니고 말이죠. 실제로는 허수라고 부르는, 그리고 확률론적으로 존재하는, 확률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나중에 과거로 가면 양자론의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거.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의 끝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또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고정돼 있어서 일정한 기호로 대체해버리면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계속 바뀌는 그런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 단계에 가면.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수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배웠던 세계는 그 이전에 내가 알던 세계고 내가 수의 세계에 한 단계 변화된 또 다른 세계를 봤어. 그 세계로 들어왔어. 라고 하는 걸 수용을 하고 그 세계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할 때부터 다른 세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수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학에도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되게 거시세계에서는, 거시세계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사회 규모 이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거시 세계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관념이나 지식이나 상식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인 패러다임들이 있는데, 사회적인 패러다임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천동설과 지동설의 패러다임들이 세계관을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패러다임이죠. 그렇게 큰 틀에서 바뀌어가는 것들을 수용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지식이 달라지게 되고, 그걸 성공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지식의 체계, 다른 이제 사회적 발전 단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워낙 큰 틀이기 때문에 말이죠. 한 사람의 성장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게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서서히 변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급격하게 혁명적으로 사고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한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기존의 것들이 남아서 굉장히 큰 혼란 과정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바뀌지 않고 다시 원래 걸로 복고, 반동화하기도 하죠. 이를테면 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주의 혁명이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과 판단의 내용들을 사회 구성원들한테 갖게 하는데, 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던 거는 뭐죠? 그것들이 실패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바꿔야 되는데, 급속하게 사회가 변하게 되면 사회의 하부 구조라고 얘기하는 것들, 말하자면 경제체제나 유통관계라든지 사회적인 조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정신보다 먼저 앞서 나간단 말이에요. 정신이 따라가질 못하니까 나중에 다시 반동화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가 바뀌는 거죠. 뭐 오늘 수업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내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한 사회 속에서 60년 동안 전권을 부여받는다고 하면, 정말로 정권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황제, 독재자 뭐라고 이름 붙이든 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60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전제예요. 이거는 정말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제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지금 성인이 된 사람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절대로 슬프고 고통스럽고 기분 나쁘고 한 부정적인 언어들을 절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말들을 다 금지시키고, 사용을 하면 전부 다 처벌을 하는 거죠. 처벌의 강도는 점점 커지게.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저항들이 있어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거하는 그런 저항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야만 됨에 따라서 생기게 되는 저항들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계속 쓰다 보면 더 이상 그 새롭게 성장하는 아이들, 새롭게 태어나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그 성년이 된 아이들이 다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을 때쯤 되면, 그게 한 60년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에 대해서는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는 않죠. 우리 사회가 유토피아처럼 좋아지느냐? 좋아지지는 않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지시하는 언어가 없어지게 되고, 지시하는 언어가 없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경험의 내용들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북한이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내부적으로 폐쇄됐고 외부적으로 차단이 돼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차단했다는 거는 뭐 세국 정책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무역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계속 억압을 당했잖아요. 봉쇄 정책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나라가 오래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회 체제의 안정성에 오히려 기여를 한 거예요. 러시아, 소련 같은 구소련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의 맹주였지만 서방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70년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60년대 후반부터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와 계속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체제가 유지되기에 어려운 그런 상대성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북한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아마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형태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의 진위를 여러분들이 의심하기보다 이 말들에 대한 진정성,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사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은 안 쓰죠.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약 7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사회는 이렇게 지식의 체계들이 다양하고 다원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로운 거냐?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더 발달한 사고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설정해 볼 수 있는,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다리 게임을 합니다. 세 사람이서 사다리 게임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다리 게임을 소개하는 중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여기로 가는구나. 요거 꽝, 요거 100원, 요거 꽝. 자, 그럼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여기서 출발하면 되죠. 좋습니다. 내가 사다리 게임을 하자고 얘기해 놓으면서 미리 이렇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가려놓고서 선택을 하는데 내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무조건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다리 게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죠. 사다리 게임에 선을 만들고 나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데다 선 하나씩 긋게 하는 거잖아요. 변수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걷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물론 미리 어딘지를 알고 있다면 그때마다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긴 하겠지만 그럴 수 없게끔 선들을 막 글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변수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컨디션들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컨디션들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치에 질적인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달점은 똑같이 셋 중에 하나겠지만 똑같은 곳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고의 과정이 있지는 않은 겁니다. 더 깊이 있는 사고, 더 풍부한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디션을 주는 사고들이 매우 중요하다. 선택지도 중요하겠지만 선택지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그 컨디션을 주는 사고다. 오늘은 학생들에게서 보이는 사고방식이 이분법, 삼분법과 같이 단순한 사고 때문에 이 사고가 발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조건들을 주는 사고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건들을 설정을 해주는 사고들을 하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것과 조건을 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어떤 상황이나 사례, 조건, 맥락 뭐 이런 것들의 경우를 주고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단순한 사고의 선택지들을 더 고급스럽게 더 심화된 사고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 발전을 해서 우리가 사실은
도달하고 이해하고 알아야 될 세계가 이제 이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세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사다리 게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속된 것이구나. 약속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이 규칙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면 더 발달한 사고를 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오늘 수업의 내용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다리 게임이라고 하는 좀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30분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었던 그 시각화 사고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과정들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각화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시각화 사고라고 하는 것이 개념화 사고와 범주화 사고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의 내용은 주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